자, 대선 후보 등록 첫날인 오늘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야권 단일화 제안이 있었죠. 단도직입적으로 질문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단일화 될까요, 안 될까요? 정치인의 제안이라는 건 항상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냐, 거절할 수밖에 없는 제안이냐. 거절할 수밖에 네. 없는 제안을 했다고 좀 봅니다. 그러니까 이건 잘 안 될 것으로 보이고요. 제가 이제 이 방송 이제 처음 할 때 그 네 가지 시나리오가 다 있는데 좀 순서를 좀 조정해서 오늘 경선하자고 했으니까 역설적으로 경선 가능성이 제일 떨어지는 시나리오처럼 보입니다. 제일 가능성 있는 거는 그 완주할 가능성 이게 제일 있고요. 두 번째는 타협에 의한 협상에 의한 방식이 여전히 살아있다고 좀 보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막판에 가면 안철수 후보는 정권 교체에 대한 부담감을 굉장히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12년 같이 일방적인 양보는 없다고 했지만 그 가능성이 경선 가능성보다는 조금 더 있는 것처럼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네. 마지노선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 흔히 뭐 그렇게 얘기해요. 후보 등록 전이냐, 뭐 투표용지 전이냐, 그러니까 투표용지 인쇄하기 전에 27일까지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지금 그 국민의힘 내에서 전략적으로 단일화를 꼭 해야 되느냐 이런 게 있어요. 그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사실 안철수 후보가 지금 얻고 있는 표가 다 대부분 다 정권 교체 찬성하고 이제 그 윤석열 후보 쪽에서 온 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 중에 이탈해서 와 있는 표들도 있거든요. 젊은 여자분들 표 이런 거. 그래서 그런 표가 안철수 후보가 출마할 때 더 낫다. 그다음 두 번째 TV 토론이요. 보시면 알지만 두 번의 TV 토론 우리가 봤잖아요. 네. 후보가 4명이면 이게 굉장히 긴장도가 떨어져요. 시간도 다 배분해야 되고. 그래서 단일화에서 그 한 플레이어를 명이 줄이자. 빠지면 이게 굉장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네. 국민의힘 내에서 굳이 그렇게 해야 될 세 번의 TV 토론을 4명으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럴 수 있고. 세 번째는 협상 과정이라는 게 경선이 됐든 뭐가 됐든 굉장히 이게 지저분하고 이게 지저분하게 뉴스가 바깥으로 나가거든요. 그렇게 해서 얻는 거하고 잃는 거를 해보면 그냥 가는 게 낫다고 하는 사람들도 반 정도는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좀 팽팽할 거라고 봅니다. 저는 35대 35로 지금 다 딱 결집했고 지금 40을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나머지 30% 그렇죠. 국민들이 굉장히 복잡한 마음으로 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 시간 오늘까지의 여론을 저한테 판정해서 얘기하라 그러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러나 적어도 이재명 후보가 유리하진 않은 것 같다. 그리고 적어도 윤석열 후보가 불리하진 않은 것 같다 정도의 차이. 그 차이라는 게 아주 미묘합니다. 토론을 사실 여기서 우리가 주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토론 갖고 많은 얘기를 할 수 없는데 저는 그때 토론의 논리나 태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고 제가 궁금하게 봤던 건 그전부터 이재명 후보는 그 토론의 경험이 많고 그 이제 윤석열 후보는 없어서 TV 토론이 영향을 얼마나 미칠 거냐 이제 이거가 관심사였는데 두 번의 토론을 본 결과는 역시 토론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강화 효과는 있지만 그렇게 크게 데미지를 주지 못한다. 제가 그래서 그 전에도 TV 토론 약속 대령 같은 거라 시간 뭐 다 있고 다 이렇게 그런데 거기다 후보가 4분이다 보니까 시간 배분을 하면 이제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게 이제 근데 법정 토론에 들어가면 주제가 정해져 경제 정치인데 특히 정치 토론할 때 전 굉장히 뜨겁게 붙을 거라고 좀 봅니다. 또 반면에 적폐 수사 발언에 대한 얘기도 거론이 안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있지 않을까 좀 기대하는 바가 있었는데 말이죠. TV 토론과 상관없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좀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어쨌든 그 35%씩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도층은 윤석열 후보가 됐을 때도 대통령 됐을 때도 박근혜 시즌2는 안 됐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고 이재명 후보가 됐을 때도 문재인 시즌2는 안 됐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어서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중심으로 대선이 진행되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우연하게 이제 드러나게 되는데 민주당에서는 이제 그 기대하는 것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여론이 좀 높으니까 그것이 조금 더 결집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겠고 역풍은 이게 중도층에는 문재인 시즌2가 될 수도 있구나 이런 것 때문에 정권 교체 여론이 역풍으로 작동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요거는 아마 다음 주 정도까지 조금 여론을 좀 추이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윤석열 후보도 그렇고 이거에 대한 가늠이 그날 토론할 때는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좀 일단 두 분 다 이걸 더 키우지 않은 것 같아요. 선거 전략가로서 말씀을 좀 드리면 일반 국민들이 대통령 후보 볼 때 좋아해서 찍거나 필요해서 찍거나 상대가 싫어서 찍거나 이렇습니다. 그걸 전략으로 말하면 나에 대한 지지를 강화할 거냐, 나에 대한 반대를 약화시킬 거냐, 상대에 대한 반대를 강화시킬 거냐, 상대에 대한 지지를 약화시킬 거냐 이겁니다. 근데 양쪽의 선거 전략을 봤을 때 왜 35%이 박스권을 못 벗어나느냐? 두 후보가 마찬가지죠. 근데 핵심은 뭐냐면 여전히 그 집권당은 그 야당에 대한 심판론은 사실은 이제 유통기한이 끝난 겁니다. 정권 말기 대통령 선거 잘 그러니까 그거는 그동안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여론을 갖고 있는 중도층의 그 반대 여론을 약화시키는 쪽으로 캠페인이 좀 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잘 안 보이는 것 같고요. 윤석열 후보 쪽은
나에 대한 지지, 그러니까 정권 심판, 야당은 정권 심판 하자고 하는 거니까 상대에 대한 그 반대 강화하는 게 기본이지만 그 다음에 나에 대한 지지 강화, 필요해서 찍겠다라는, 좋아해서 찍지는 않더라도 필요해서 찍겠다, 이것을 비전을 좀 더 했어야 되는데 그거 아니라도 심판 여론은 이미 가득 차 있어요. 거기서 좀 두 후보가 그 다음 단계로 두 후보 다 못 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후보가 호남에서 20%를 넘길 수 있느냐, 그 다음에 TK에서 이재명 후보가 40%를 넘길 수 있느냐, 30%를 넘길 수 있느냐, 그다음에 PK에서 40%, 이건 다 목표할 수 있는 정도 수치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PK에서 거제 출신의 문재인 후보가 40%를 못한 걸로 보면 이건 쉽지 않은 목표일 것 같고요. 제가 주목해야 되는 건 이겁니다. 지금까지 왜 제가 적어도 이재명 후보가 유리하다고 말할 수 없느냐, 네. 이렇게 얘기하는 근거는 이 그 호남에서 이재명 후보의 지지는 어느 정도 60% 후반대까지 올라왔는데 이 TK, PK, 특히 PK가 이 정권 교체 여론보다도 굉장히 낮게 윤석열 후보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단언하는 건 아니지만 여기 이제 윤석열 후보가 상승할, 조금 전에 말씀하신 TK, PK 룸이 좀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점을 계속 주목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자, 앞으로 저희가 또 2주 뒤에 만나게 될 텐데 사실 이제는 정말 그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그 판세에 대한 예측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의미 없다가 아니라 그래도 여러분이 좀 날카롭게 어떤 거를 좀 우리가 변수로 좀 짚어봐야 될지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상대가 실어 찍는 표는 다 결집했어요. 그러니까 비전과 리더십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 점이 지금 약하죠. 그러니까 그게 있어야만 더 좋은 정권 교체, 더 나은 대한민국이 올 거라는 그걸 확신 주는 후보한테 표가 이제 마지막에 몰릴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대통령 선거 때 네. 정말 놀란 게 뭐냐면 대통령 후보가 긴장이 풀어지고 아무도 잘 안 보이는 데서 저렇게 올려놓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대통령 선거 때는 이제 캠프나 당은 굉장히 긴장을 하거든요. 특히 공보다는 그거에 굉장히 예민한 사람들이 같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아무도 안 보는 데서 올리는데 이상일이가 찍었다는 거 아니에요? 철없이. 반대편에서 찍은 게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같은 방에서 찍어서 올린 제가 거라서. 계속 얘기 드리는 거는 지금까지 이게 외부에 의해서 뭐 찍혀갖고 나왔다기보다는 치명적인 건 내부에서 이렇게 뭐 찍혀서 나가는데 이게 걸러지지 않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저는 그게 좀 전체 캠프가 긴장이 떨어졌거나 아니면 누구도 후보한테 가서 그 얘기를 못하거나 네.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 발언을 놓고 있는데 후보님 발 내리세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제가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해 보면, 추측해 보면 그렇게 얘기를 못할 분위기거나 네. 아니면 둔감하거나 어쨌든 지금 실수로부터 배워야 될 그 캠프가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금부터 모든 행동은 사람들은 저분이 대통령 됐을 때 그 어떻게 운영될까, 어떤 리더십을 보일까,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만일에 그건 추측입니다. 그 얘기를 편하게 여기는 좀 뭐 안 올리는 게 좋겠다든지 올리시더라도 이 구두는 좀 벗은 게 좋겠다. 사람들 오고 가니까 그렇게 얘기를 공보단 같은 예매하면 했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것을 말할 수 없는 분위기여도 심각하고 아니면 둔감하게들 그냥 있어서 그냥 저게 사진까지 바깥으로 나오게 됐다면 더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에도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나마 다행인 건 사람들이 뭐 저 정도는 이해할 수 있지. 아까 말씀하신 피곤하니까. 그러니까 네. 그걸 지금 잘못을 인정하고 네. 다시는 저런 게 반복되지 않도록 캠프 전체가 좀 긴장을 좀 해야 되는 거다는. 지금 그 정권 교체 여론이 이제 55대 35, 제가 늘 얘기하지만 그 정도에 와 있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의 전략은 원래 또 야당은 정권 심판론입니다. 1번이 전략이. 예, 정권 잘못했으니까 바꿔달라고 얘기하는 게 1번이죠. 그 다음에 이제 하는 얘기가 내가 더 나은 그 비전과 리더십이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보기엔 정권 심판론은 오래전부터 작동하고 있는데 문제는 대안이라는 그 비전과 리더십이 못 보여주고 있는 게 숙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TV 토론에서는 그런 점을 좀 보여주는 게 윤석열 후보의 과제인 것 같고, 이재명 후보는 이 정권 교체율이 높아진 것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나에 대한 그 반대를 약화시키는 것도 좀 했어야 되고, 상대방에 대해서 네거티브만 하게. 지금 야당에 대해서 심판론을 하는 것은 유통기간이 있거든요. 그건 이미 좀 유통기간이 다 끝났기 때문에 좋다. 야당의 저런 주장도 충분히 있을 수 있고, 윤석열 후보가 검사로서 충분히 뭐 이렇게 그 실력 있는 검사였고 정의로운 검사였다는 걸 인정한다. 그러나 왜 윤석열 후보가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대통령이 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지를 약화시킬 수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하고 뭐 부인이라든가 이 도덕적인 문제로 계속 공격하는 것이 난 효과적일까? 그게 이제 지지자들한테는 지지 강하는데도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별로 TV 토론에서 도움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24일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은 누가 이길지 저는 모르겠어요. 저도 선거 경험이 많은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 오늘 당신이 보기에 누가 이길 것 같아? 그러면 판세를 전 아까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적어도 이재명 후보는 적어도 유리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다. 그러면 윤석열 후보는 적어도 불리하지는 않은 것 같다. 이 정도 차이인데 바둑으로 말하면 네. 반집 반집 두텁다란 차이. 말 알잖아요. 예. 그거 이제 고수들은 그 반집이라는 걸 측정할 수 없는데 뭔가 기분 찜찜하고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여기서 24일 뒤에 누군가 질 거예요. 진정당은 아주 후폭풍이 굉장할 겁니다. 예. 근데 저라면 제가 이재명 후보 쪽이나 윤석열 후보 쪽이라면 24일 뒤에 우리가 질 수도 있습니다. 지면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그때 무조건 새로운 보수 운동이 일어날 수도 있고 유민주당 운동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럼 그 방향이라는 걸 짐작해 볼 수 있어요. 뭐 때문에 졌으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보자. 저는 그걸 24일 전에 지금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용기가 네. 현실 정치에서는 대단히 어려워요. 어려워요. 왜냐하면 대통령하고 차별화를 그러면 좀 해야 되느냐, 이걸 승계해야 되느냐. 그렇지만 그렇게 무슨 구체적으로 제가 주문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집권당은 야당 후보가 또 부인이 어떻다, 후보가 어떻다, 야당에 대한 심판 이것만으로는 선거 치르면 안 된다는 게 제 지론이에요. 어쨌건 5년간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전국민 체론이 50%를 넘으면 우리가 그동안에 뭘 잘못했지? 그래서 이 중도층의 마음을 좀 풀어줄 수 있는 방향의 캠페인이 있었는데 그게 좀 부족해 보인다는 게 분명히 저는 좀 느껴지고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좀 전체적인 캠페인 방향을 좀 이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나섰을 때 제가 그런 우려를 한 거예요. 이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 그 중도 보수가 떠나갖고 보수가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2016년 총선 지고 2017년 대통령 선거 지고 2018년 지방선거도 참패했어요. 그리고 2019년에 오니까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조국 사태 일어나고 뭐 한일 관계 이러면서 그때부터는 이거 좀 심판론이 막 고조가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분위기가 2019년 12월 달, 2020년 총선 앞둔 1월 달까지만 해도 야당한테 뭔가 이렇게 서강이 비치고 뭐 될 것 같은 분위기가 있었어요. 저희가 방송에도 그때 위성정당 저쪽에 만들었을 때까지만 해도 여기 만드냐 마냐 할 때까지만 해도 야당 분위기가 아주 나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결국 한교안 대표의 그때 공천과 한교안 대표의 말 가지고 사람들이 갑자기 또 어떻게 생각했냐. 네. 야, 정신 차린 줄 알고 네. 반성한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구나. 네, 네. 이래갖고 확 갔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이 경계하고 이재명 후보가 경계될 것은 네. 지금 고민하고 있는 30%는 뭔가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좀 반성을 기본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게 네. 안 되고 있다는 거에 대한 제가 뭐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누가 될지 잘 못 맞히는 걸로 유명해서 정치권의 펠레인데 이 당선 가능성은 이렇습니다. 당선 가능성은 그 후행 지수기 때문에 지금은 윤석열 후보가 조금 더 높게 나올 거예요. 그것은 이제 지난주 여론조사가 윤석열 후보가 앞선 여론조사가 많기 때문에 그걸 보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될지는 아까 이제 정 박사님도 말했지만 유동성도 많고 바둑으로 하면 반집 승부고 한집반이기 때문에 한 수 삐끗하면 끝나는 거예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누가 이긴다고는 얘기할 수 없고 전반적인 지형, 자기가 이제 싸움하기 편한 지형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자 같으면 들판에 싸우는 게 편하고 호랑이 같으면 산에 가서 싸우면 좋고 이런 게 있는데 전반적인 지형은 정권교체 여론이라는 지형도 네. 그렇고 그다음에 지금 2030 세대가 민주당을 계속 지지해 오면서 민주당이 안정적으로 승리를 구가하다가 지금 2030 세대가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이탈을 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좀 약간 균열이 좀 있고 중도 보수는 보수층으로 서서히 결집하고 있기 때문에 네. 현재는 아까도 거듭 얘기드리지만 윤석열 후보는 적어도 불리하지는 않은 상황 같고 이재명 후보는 적어도 유리해. 근데 이 차이가 얼마냐? 반집이다. 지금 노무현 대통령이 한국 정치 대통령에서 소환되는 방식은 두 가지 방식인데 하나는 노무현 이사님 말씀하신 대로 작가님 말씀하신 대로 노무현 정신이에요. 뭐 그리워하는 거죠. 원칙이면서 반칙 같은 거 이런 거 있고 또 하나는 2009년의 비극적 죽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 적폐수사냐 정치보복이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언급할 생각은 없어요. 다만 저는 이제 캠페인하는 사람으로서 이게 여론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건가 조금 언급하고 싶은데 97년도 대통령 선거에 뒤에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됐어요. 이 결정적인 거는 이인재 후보가 19%를 얻었기 때문이에요. 그럼 왜 이인재 후보가 19%를 얻었느냐? 이인재 표냐? 전 이인재 표라고 보지 않아요. 김영삼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 중에 그때 이해창 한나라당 후보의 지지자들이 YS 화형식도 하고 막 이러니까 야 이거 이해창이 되면 김영삼 대통령 감옥 가겠구나.
차라리 그냥 인재 찍어서 김대중 되는 게 좋겠구나 이런 게 있어. 2002년도에도 노무현 대통령이 호남에서 95%뭐 거의 DJ 한 2% 모자랄 돈 많이 얻은 거는 야 이번에도 이해창이 되면 김대중 대통령 감옥 가겠구나.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 지켜야지. 이랬던 게 있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제가 2012년 박근혜 문재인 두 분이 붙었을 때도 만일에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 계셨다면 그래서 이제 어떤 사건은 그때 이명박 정부 때 어떤 건 재판도 받고 또 어떤 건 또 뭐 무죄도 받고 또 다시 또 다른 혐의로 또 다시 기소돼서 또 재판받고 왔다 갔다 하면 제자들 중에 또 중도층에 꼭 지지자들이 아니라도 야 이명박 정부 때는 그냥 저렇게 망신을 당했지만 네. 박근혜 대통령 들어오면은 구속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것 때문에 중도층에서도 문재인을 찍어서 당선될 수, 그 판도를 바꿨을 수 있다 생각을 해요. 지금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건 정치 보복이냐 아니냐라고 얘기할 때 문재인 대통령을 좋아하고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2009년의 비극을 다시 재현하지 말자라고 얘기할 때 그런 분들이 조금 더 결집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소환은 정신에 대한 소환만도 아니고 표에 대한 것인데 근데 그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또 하나 역풍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조금 더 네, 네. 지켜보자는 겁니다.